방직 공장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다녔대. 남학생들이 공순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공장을 다니면서 실업고등학교를 같이 나갔다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교육과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제가 식구들 몰래 입학원서를 쓴 거죠. 그때가 48. 네. 진짜 48에 대학을 가신다고? 박수를 안 쳤어. 20, 30대 사이에 손잡듯이. 그러니까 당신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막 4년 성적고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희야의 글빵 라디오. 오늘 글빵 초대석은 희야 박상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저는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있는 60대 중반 박상희입니다. 처음에 브런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22년도 정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정어머니와의 시간을 일기처럼 기록하다가 우연히 브런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작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제가 올해 글을 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벌써 한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인물 탐구를 해볼 예정인데 브런치북에서 한번 꺼내볼게요. 작은 소망이 희망이 되다 라는 브런치북을 읽었는데 이게 한편의 자서전이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뭐 취업, 결혼, 육아, 그리고 대학생활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 인생을 하나하나 짚어보다가 보니까 한 번의 어떤 자서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의 그때의 심정이 또 그대로 담긴 것 같아서 그냥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브런치북 안에 들어있는 공순이의 작은 꿈, 이 작품부터 한번 볼게요. 공순이란 말을 요즘 친구들은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충청도 홍성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 또래가 한 10명이 넘었어요, 여자친구들만. 근데 워낙 교육 혜택이 닿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만 중학교에 가게 됐어요. 다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라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여자들이 배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예.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되니까 딱 2명밖에 안 갔어요. 나머지 학교 못 간 친구들은 막 공장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중학교를 그야말로 언니의 눈물로 가게 되어서 졸업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고등학교도 이제 우연히 실업고등학교를 알게 되어서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죠. 일하며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은 방직 공장이었어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남학생들이 공순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요새는 당연히 공부하고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을 가는 게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꼭 나오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특히 딸 학교를 안 보내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특히 농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은 하고 싶으신데 또 집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다니면서 실업고등학교를 같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작가님의 브런치북을 읽어보면 그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과 저랑 뭐 10년이 차이 나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구나. 그걸 또 이렇게 본인의 에세이로 또 풀어내시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이 부모님들 세대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과 또 색다른 재미를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브런치북 중 안에서 보면 나를 성장시킨 대학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업을 계속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방송통신대 청소년 교육과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또 얼마나 그 학교 생활이 즐거웠는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꿈은 항상 있었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그때서야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작가님이 아이를 다 키우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뭐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래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1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네.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진짜 내가 원하던 그 공부를 지금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친구들 몰래 이걸 신청하게 된 거예요. 입학원서를 쓴 거죠. 그때가 48. 네, 그때 48. 지금 제 나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뭘 할 수 있어? 새로운 걸 도전한다고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막 사실 좀 이렇게 다운되는 시기거든요. 뭐 되게 도전이 두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님 그 글을 봤었을 때 진짜 18에 대학을 가신다고? 새롭게 도전을 하신다고?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또 그런 글들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되고 제가 지금에 와서 이 글방 라디오를 하게 된 것도 다른 분들도 하는 모습들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필요한 또 공부가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걸 온 에너지를 쏟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4년 성적우수자로 졸업을 했습니다. 박수를 안 칠 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상담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신 거죠? 네네. 그 처음으로 꿈의 직업을 가지게 되신 건데 처음 상담 교사로 출근할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이 그때 이제 이미 50이 넘었잖아요. 졸업해 났어요. 아, 그렇죠. 4년 전. 네, 그러니까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데도 네. 교수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집중적으로 하는지 진짜 네. 어려웠어요.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20대예요? 네, 아, 20, 30대 20, 30대 사이에 손자가 50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막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제가 이겨내서 진짜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장학금까지 타시고. 그래서 마침 그때 상담 교사를 네. 이렇게 많이 학교 필요한 때였어요. 제가 열심히 이력서를 썼죠.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초등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올감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주로 매일매일 그 친구들을 상담을 하셨어요. 몇 명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하게 됐죠. 그 중에 한 명이 4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아이가 참 되게 우울한 감이 얼굴에 쓰여 있는 게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시골에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사정으로 할머니하고 자랐는데 얘가 학년이 9학년이 되니까 이제 다시 엄마한테 왔는데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돼서 결국은 전문기관을 연결해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우울증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 상담으로 풀을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좀 해주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전문기관에다가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연계해서 그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이고 그쪽으로 진로를 이렇게 또 하셨네요. 그러면 상담교사로 일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뭐 일반적으로 개인 상담을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에 1년 동안 그 학생을 제가 전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어렵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학생의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학생과 1년 동안 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과목을 한번 정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과목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요.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크게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작가님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데 글을 읽고 다시 다음 얘기를 하면은 작가님을 더 크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인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국화꽃 앞에서 요양원 뜰에는 가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들어갈 때는 그것마저 아래채지 못했다. 손등이 붓고 멍이 들었는데 혹시 뼈에 금이라도 갔는지 확인해보면 좋겠다는 연락을 요양원에서 받았다. 운동 가려던 남편을 돌려 세우며 점심 먹은 설거지도 미룬 채 서둘러 출발했다. 얼마 전 면회를 다녀왔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결혼과 함께 한갑이 안 된 시어머니와 중2가 되는 시동생과 살았다. 그렇게 세상 물정도 모른 채 7남매의 남며느리가 되었다. 친척집에서 직장 생활을 한 나는 5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만 하느라 밥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내가 맏며느리라니 움푹 들어간 낡은 주택의 작은 부엌에서 시어머니께 밥을 하고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다. 시골에서 태어난 남편의 집에는 고등학생이 되던 해 서울로 이사 온 뒤에도 맷돌과 다듬 밑돌이 남아있었다.
어려서 친정에서 본 물건들이기에 낯설지 않았다. 시장에서 사온 콩을 불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맷돌에 갈아 두부를 만들고 여름에는 콩국수를 해먹었다. 햇볕이 쨍한 날에는 이불 호청을 뜯어 새하얗게 빨아 다들미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리며 박자를 놓치지 않았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새하얀 호청이 빳빳하게 퍼지듯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곤 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께 고된 시집살이를 하셨기에 며느리와는 살가운 고부 사이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런 시어머니 바람대로 나 역시 내성적이만 했던 성격에서 밝고 나긋나긋한 며느리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솟았을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방긋방긋 웃으며 일가 친척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며느리라니 나 자신도 신기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드나드는 식구들은 많고 남편의 입벌이로 시동생 학비까지 책임지며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버겁기만 했다. 비어가는 통장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던 날들이었다. 가족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뒤로하고 작은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침을 먹고 치운 뒤 10시에 출근했다.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퇴근하며 시장을 한가득 봐들고 와 저녁을 해먹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부려먹는다는 시누이 거센 불만으로 1년 만에 그만두었다. 틈나는 대로 부업이란 부업은 다 했지만 큰 보탬이 되지 않았다.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이 되면서 오후 파트타임을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차곡차곡 통장을 불리며 막내 시동생까지 결혼시키고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드디어 남편 직장과 가까운 이곳으로 2000년 8월 여름의 끝자락에 이사했다.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마련한 집이기에 새로운 집기들로 채우며 나만의 삶이라는 것이 행복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던 안방을 내드렸어도 서운하지 않았다. 매일 옷을 곱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노인정에 다니시며 며느리 사랑을 입이 닳도록 하셨다. 늘 그럴 줄만 알았던 세월은 어머니의 기억을 한 조각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뒤늦게 청소년 교육학을 전공하고 어렵게 들어간 교사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 몇 년 동안 말없이 목욕을 시켜드리고 옷을 챙겨드렸다. 종국에는 그렇게 깔끔하고 부지런하던 분이 생리적인 부분까지 실수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눈물을 머금고 거동까지 어려워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가시는 날까지 내 손으로 돌봐드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건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많은 시간을 괴로움으로 보내야 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 며느리를 위해서인지 어렵지 않게 그곳에 적응해 주셨다. 그렇게 세월이 흘려 10여 년이 지났고 시어머니는 올해 백수가 되셨다. 몇 번이나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지만 요양원과 힘을 모아 시어머니를 보살펴왔다. 비후관 삽입까지 하게 되었을 때는 의사조차 앞날을 장담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기적같이 이겨내시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사람의 앞날을 아무도 모른다.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렇게라도 이승에서 함께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더없이 감사하다. 만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손등이 아프다고 내미는 손을 잡으며 안쓰러움이 밀려왔다. 혹여나 금이라도 가서 부목이라도 돼야 한다면 그 불편함을 또 어떻게 견디실지 미리 걱정이 앞섰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에 그냥 두고 있지 않을 시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병원에 들러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세를 생각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상태지만 멍이 들고 부었을 뿐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었다. 그제야 안도하며 급하게 가느라 물 한 병도 챙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아들고 마트에서 좋아하시는 음료를 사드렸다. 아들 며느리를 본 것만으로도 다 나은 것처럼 손을 흔들며 올라가시는 모습에 눈앞이 흐려졌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방으로 올려 보내고 나오는 요양원들에는 작년처럼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저 노란 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아니 괜찮아요. 아유, 시어머니 생각나셔서.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어떡해? 아니에요, 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살아계신 시어머니. 시어머니. 살아계세요. 100세 올해. 돌아가신 어머님
덕분에 또 글을 더 많이 쓰게 되시고 그게 또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소재가 된 거죠. 왜냐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100세신데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요양원에 계세요. 비위관삽이라는 것은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 콧줄을 통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식사를 하시게끔 죽 네.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셨을 때 참 그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힘들었던 게 친정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그걸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게 또 곧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제가 마음이 그랬는데 어머니가 같은 경우는 기적같이 진짜 그걸 견뎌내시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아, 그러면 이제 비위관 이거를 떼신 거네요. 네네. 그런 분이 절대 없는데 100세도 넘으셨는데. 그래서 아, 요양원 네. 간호팀장님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살아있는 기적이네요. 네,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지만 그분들이 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의 노고도 있는 네네네. 것이고 또 며느리인 박상희 작가도 이런 정성과 이 마음이 모여서 이런 또 기적을 만들지 않았을까. 글을 열심히 쓰시다 보니까 월간 잡지에도 실리고 여성시대에도 응모한 글이 또 방송에 소개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쁨을 경험했다는데 잠깐 그 에피소드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연하게 글로만 그냥 썼었는데 우연히 글빵 연구소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글을 더 다듬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여기서 잠깐 미아의 글빵 연구소는 작년에 브런치에서 운영했던 이제 글쓰기 에세이나 스킬 작법에 관련된 강의였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좀 하고 나서 열심히 이런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글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네. 그렇다고 제가 글을 써왔던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미아 글빵 연구소에서 글은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수미상관이라든가 전문적인 것들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걸 알면서 그럼 이렇게 글을 써서 어딘가에 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용기를 갖게 해준 거죠. 글빵 연구소가. 그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저기 채택이 돼서 책에 실리고 또 여성시대에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미아 작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뭐 대단한 걸 가르쳐드린 건 아니지만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다듬고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을 쓰거나 구조를 좀 바꿔가면서 퇴보를 하고 또 중언부언하는 거 잘라내고 그렇게 다듬으면서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 감동을 주는 글, 여운을 주는 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많이 서로 같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작가님이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다음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요. 작가님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 글을 꾸준히 쓰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글을 쓰면서 등단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볼까. 꿈꾸는 대로 이루어 오셨잖아요. 행동하는 자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지금 박상희 작가님 60세 중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40대 후반에 대학을 준비하고 또 그 커리어를 이어서 본인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신 게 또 글감이 되고 그 글을 꾸준히 쓰시니까 여성시대는 이런 데도 기사가 또 발탁되기도 하고 이런 걸 꾸준히 하신단 말이죠. 그게 모여서 또 책을 낼 수 있는 거. 글빵연구소도 함께 하셨으니까 같이 공저 책도 내실 수 있고.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글을 쓰고자 하는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미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빵연구소가 여기 일기를 마치고 우리가 책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또 이 길을 하신다면 저는 많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처럼 뭐 막연하게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하신 분이라든지 또 하시다가 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저도 뭐 준비 없이 막연하게 시작했던 글쓰기인데 나이 드셨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이든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또 나이가 먹었더라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지금 1회에 나온 유보영 작가님도 사실 그냥 애엄마로 전업주부였는데 글을 쓰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두 번째에 나오신 박영선 작가님 같은 경우도 70세에 지금 등단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박상희 작가님은 더 빨리 등단하실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 글쓰기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글을 쓸수록 뭔가
내가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네. 이렇게 내보이고 나니까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랄까요? 네. 예, 내 속 안에 꼭꼭 숨겨놨던 거를 다 나누면서 네. 또 소통하면서 좀 더 보람도 느끼고 글쓰기는 그런 재미도 있고 활력이 더 생기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예, 하고 그렇죠. 있다는 것이 기쁨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금 손자 둘을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사실 상황들이 넉넉하진 않거든요. 네. 시간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들과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글로 쓰고 오히려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그런 글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예. 평범한 일상이 글감이 되고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면서 네네. 내 생활에 활력을 느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네네. 다음은 내 분신들도 부모가 되었다라는 글을 얘기해보겠는데 자제분들을 시집장가를 다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자랑을 하니까 되게 부끄러운데요. 기회가 있을 때 정석이 깔려 있을 때 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딸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40대 초반이에요. 딸 아들 이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딸은 아들 둘이 있고 우리 아들은 이제 손녀딸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 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미안한 게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안 좋아지시면서 엄마가 고생한다고 우리 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작가님. 네.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계속 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을 텐데 네.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시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등을 떠밀었죠. 다시 시작해라. 제가 그래서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님은 그때 회사 다니던 거를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다시 봐요? 네. 네. 우리 딸도 30대 후반에 시험을 본 거죠. 어머, 네. 그 전에는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네네네. 다른 직장은 다녔는데, 네. 30 후반에 네.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네. 하긴 엄마는 48에 대학을 갔으니, 따님 같은 경우는 엄마보다 10살이 어려. 그래서 그래도 뭐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서 우리 딸도 3년 차가 됐어요. 10대 초반에 네. 공무원 3년 차. 네. 공무원이 이게 좋면. 진짜 힘들게 공부했어요. 당연하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네. 나이 제한이 아예 없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이라도 공무원을 한번 알아보고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딸은 그렇게 다니고 있고 사회 같은 경우도 우리 딸이 어떻게 또 배우자를 잘 만났는지 최근에 이제 MBA 과정 마치고 그리고 맞사위라서 그런지 별로 말이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사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니 MBA 좀 부럽네요. 제가 어렸을 때 MBA 과정을 하고 싶었는데 전 나중에 이제 바로 사업으로 뛰어들어서 가지고 MBA를 못한 게 사실은 지금 좀 약간의 아주 약간의 아들 같은 경우도 결혼하면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어서 우리 며느리가 하는 일이 공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곽 지역이에요. 다 그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면서 공무원이 돼서 이제 전국을 이렇게 돌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손녀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 아이와 함께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녀딸을 키우면서 전적으로 거의 육아를 담당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또 글까지 쓰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며느리하고 어학연수에서 만났어요. 어디요? 호주. 네, 그 또 지금 오늘 호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명이 그렇죠. 호주에 그 셰프하고 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연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석 같은 손주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워낙 우리 아들이 되게 순하고 착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야무져요. 버릴 게 없어요. 오늘 이 방송 며느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들을 거예요. 며느님 열심히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 책을 사주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훌륭한 며느님이십니다. 항상 고맙죠. 잘 살아줘서. 네. 아유, 그러면 이제 가족 얘기는 더 하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로 다뤄볼 브런치북 이별을 준비하며 돌아본 나의 인생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브런치북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눈물이 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감동을 느끼실 훌륭한 브런치북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것도 이 글을 쓰기 위해서였거든요.
거거든요. 어쩌다 네. 보니까 어머니께서 막 기억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말씀이시죠? 네, 폐혈증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막 그럴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또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던 때고 막 병원에 실려가던 때라 또 많이 힘들 때였었는데 글이 있어서 제가 그 시간을 좀 그래도 버텼던 것 같아요. 아까 힘든 일이 동시에 많이 찾아왔는데 네네, 그 네네. 시간을 글로 쓰면서 네네. 나의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그 시간을 버텨오실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때 제일로 글을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예, 그런 마음들 제가 글 풀어내면서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브런치북 제목이 이별을 준비하며 돌아본 나의 인생이잖아요. 어머님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돌아본 박상희 작가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워낙 힘들었던 때라 잘 살아줘서 고마워. 잘 받쳐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건 본인한테 네, 하는 저한테 말씀.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스스로에게 네. 주는 셀프 위안이죠.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브런치북을 읽으면 뭐하러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만 하는 삶을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다시 젊은 날을 떠올려 본다면 작가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 번도 네. 제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 글을 읽고 난 주위 분들이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 왜 이렇게 살았느냐.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주변의 친구분들이 다 비슷해서 그러셨나요? 그때 제가 결혼하면서는 네.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오직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진짜 입는 거, 먹는 것까지 다 줄여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서 그 다른 쪽은 별로 몰랐어요. 세상에 즐길 것이 있다든가 볼 것이 많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오셨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글감도 많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와는 다른 사람 삶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살아오면서 더 그런 기쁨이 몇 배로 더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박 작가님의 비슷한 연배에 계신 많은 어머니들이 또 비슷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박 작가님의 글을 읽게 되면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작가님 글을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나만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니, 이별을 준비하며 돌아본 나의 인생의 마지막 파트 에필로그를 박상희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엄마가 떠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떠나시던 날 그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일상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고요. 억지로라도 행복한 일들을, 행복한 순간들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미처 준비되지 않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얼떨결에 브런치 장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작은 딸에게 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마음 추스르고 정리해서 한 편씩 천천히 올리려고 했지만 저장글을 볼 때마다 엄마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서둘러 올렸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요. 오늘도 좋다고 소문난 병원을 소개받아 멀리까지 가서 각종 검사를 받고 신경 안정제를 받아왔네요. 나아지겠지요? 시간이 걸릴 뿐이겠지요. 처음에는 엄마와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기억해두고자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엄마와 희아의 과거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목도 수정하고 일이 커지면서 내 삶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조심스러웠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희아가 살아온 60년의 시간을 압축해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감사한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를 더없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글쓰기의 힘을 실감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런 순간들은 제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서없이 적어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야 할 나의 삶을 사랑하며 엄마와의 마지막을 기록했던 그 순간들 동안 소중히 간직하려 합니다.
네, 이게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네네. 낭독을 들으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엄마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글빵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글빵연구소를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건 아마 우리 작가님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때 다른 작가님들 글을 많이 구워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동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워준다는 뜻이 뭐냐면 제가 브런치 안에서 이하의 글빵 오늘의 브런치라는 브런치북에서 브런치 안에 글 잘 쓰시는 분의 글을 또 저 나름의 이제 큐레이션을 섞어가지고 네. 분석해서 그 연재했던 그 브런치북인데 그때 희아 작가님의 글을 보고 감동받았던 제가 그거를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예, 그때는 제가 글을 쓰면서 별로 아는 분도 없었고 구독자도 없었고 뭐 갑자기 작가님께서 그게 좀 너무 그때 감동했어요. 그래서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배우고 싶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글쓰기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그때 글빵연구소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인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저도 그 브런치북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글빵 연구소도 생각을 안 했을 때고 지금 글빵 라디오는 생각도 못 했는데 뭐든지 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많은 네네네. 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다른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자꾸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브런치라는 그 공간 안에서 글도 잘 쓰지만 인생을 정말 곱게 잘 살아오신 분들, 작가님들을 같이 글지기로 만나면서 그분들과 함께 시너지가 많이 난 것 같죠. 그래서 글빵 연구소도 성공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마칠 수 있었고 또 그에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글빵 라디오까지 하게 됐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꿈만 꾸지 마시고 그냥 또 글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게 됐더라도 그냥 뭐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려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감히 라디오에 참여한다는 걸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감히 이런 라디오 요새는 근데 사실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분이라도 이렇게 자기 꿈이 있으시면 그냥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글빵연구소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끼셨는지 글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또 세밀한 부분이라든가 워낙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곧 글빵연구소에서 오프라인 글쓰기 클래스 강의를 곧 시작하려고 해요.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막연하게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또 함께 하다 보면 멀리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아 작가님이 강의가 여러분을 그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대단한 글을 가르쳐 드리고 한다기보다는 글쓰기를 막 시작하신 분들의 글빵연구소에서 같이 숙제를 하고 수십 명의 작가님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서도 딱 26명 분들이 모여서 이 환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썼던 그거를 모아서 우리가 만난 환승역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잖아요. 네. 이 책에 참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제가 책을 낸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 제가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성실하지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상희 작가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우리가 만난 한승역이라는 책을 같이 공저로 출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등단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충분히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아직 부족하지만 70전에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박상희 작가님 브런치를 들어가면 맛있는 행복이라는 브런치북을 쓰기도 하셨잖아요. 요즘 더운 여름을 앞두고 해먹을 만한 집밥이 있으면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네. 미역냉국을 추천합니다. 네. 재료도 간단하고 또 오이와 함께 또 얼음 동동 띄워서 드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박상희 작가님의 브런치북 주소를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셔서 직접 작가님의 글과 레시피도
같이 구경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예, 예. 네. 제가 그 맛있는 행복에 80가지가 넘는 레시피가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박 작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드리시죠.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오늘 미아의 글빵 라디오 누구든지 글빵 초대석에 박상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저는 박상희 작가님의 글에서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은 물론이고 글에 대한 굉장한 열정 그리고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엄마 할머니로서의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글빵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셨겠죠. 오늘도 저희 글빵 라디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 미아의 마음 치유 클래스를 듣고 싶은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글빵 라디오 글로 만나는 사람들 목소리로